자, 현대 국어문법 교육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하다가 끊겼죠, 그죠? 그래서 맥락 1이라는 게 뭐냐면요. 순수 언어학에서는 맥락을 배제하자는 겁니다. 왜냐면 그 맥락을 고려하면 대단히 역동적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맥락. 그래서 근데 이 응용 언어학과 겹친 분야에서는 언어는 맥락이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언어의 사용과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순수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이라는 그 이인법적인 틀 속에서의 그런 관점이고, 그걸 벗어나면 맥락이는 담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담론이라는 것은 맥락에 따른 언어 실천을 담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디스코스 똑같은데, 담화하면 언어 단위고, 담론은 이 담화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담화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담론에서는 뭐 단어든 문장이든 맥락에 따른 쓰임새를 보면 되니까, 그 맥락에 따른 그런 역동적 언어 상황을 따지다 보니까 담화, 뭐 텍스트 이런 걸 지향하는 것 뿐이고, 아무튼 그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 실천을 담론이라고 한다는 것. 그때는 순수 언어학에서 맥락을 배제하는 것조차 맥락이라는 거죠. 그죠? 저 사람 맥락 빼자고 하는 맥락은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맥락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아무튼 그 기본적인 맥락은 이해가 되셨죠? 응용 언어학에서는 대단히 역동적인 언어 사용, 쓰임새를 강조하다 보니까 맥락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언어 단위를 보면 뭐 음원 형태에서 문장 등 문장 이해 단위가 연구 대상 목적이 되는 것이죠. 순수 언어학에서는. 다만 이야기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그 음원 형태에서 문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쓰인 문장, 담화,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겹친 분야와 응용 언어학 쪽에서는 그런 담화나 이야기도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용 언어학 쪽에서는 사실 언어 대상에 제한이 없는 거죠. 모든 게 언어 연구 대상이 되면서 그 기본적인 연구 방법 도구 차원에서 역시 이야기, 담화, 그런 역동적인 언어 상황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분열적 단위보다는 담화나 이야기 등 통합적 언어 행위를 존중하고 음원 형태에서 문장 등의 분절적 언어는 사용 맥락을 따지는 수단이나 재료로 보는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통합 언어학과 1이 2가 있는데 통합 언어학 1에서는 이제 바로 이런 역동적인 언어학을 통합 언어학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통합 언어학 2에서는 뭐 담론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제가 담론학이라는 통합 언어학에 관한 책을 최초로 펴냈습니다. 그 책에 관한 소개는 제가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지향하는 통합 언어학,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이 통합 언어학을 이론화한 책을 펴낸 것인데요. 담론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담론학이라는 게 통합 언어학이다. 왜냐하면 담론학이라는 것은 바로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과 실천 이런 걸 존중하고 지향하는 거니까 그게 통합 언어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합 언어학이 제가 지향하는 담론학에서는 순수 언어학, 응용 언어학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맥락에 따른 걸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통합 언어학 1에서는 응용 언어학 쪽만 가르친다면 통합 언어학 2에서는 순수 언어학, 응용 언어학 그런 패턴 2인법 자체를 없애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학의 긍정적 변화와 국어 교육학의 긍정적 변화. 이 긍정적 변화하니까 금방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바로 궁극적으로는 순수 응용 이런 이법을 깨고 응용언어학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런 쪽으로 가자는 것인데, 자, 제1변화에서는 언어 간의 변화, 체계 중심 언어에서 역동적 언어 중심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제2변화에서는 문법 개념과 연구 분야에서 영역이 확장돼 나가는. 제1변화에서는 어떤 관점 중심으로 기본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이고, 제2변화에서는 그 영역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형태론과 통사론만을 문법 보다가 거기에 의문론, 의미론이 막 점점 더해졌잖아요. 그런 맥락들. 그 제3변화에서는 이제 탈근대 지향의 언어학,
뭐 화형론이라든가 뭐 사회 언어학 같은 것들, 그죠? 이런 어떤 역동적인 어떤 언어 분석을 지향하는 이런 쪽들. 그리고 제사 변화에서는 이제 이 언어학에서 이제 구체적인 우리 국어로 넘어와서 이 응용 국어학이 이제 강화되고 발달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 분야로 다시 정리해보면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자, 의문론이 확대가 되고 의미론이 들어오고, 그죠?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텍스트 언어학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텍스트 언어학. 이게 이제 바로 담화 분석하는 거죠. 그죠? 이런 쪽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국어사, 통시적인, 소실과 이 국어사 역동적인 통시적인 것은 이 변화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시언어에서 빼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맥락에서 배제가 되었던 그런 국어사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이제 그야말로 진짜 국어 생활사. 이 국어사와 국어 생활사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사는 문법 중심의 국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런 거, 의미론 이런 기본적인 문법 분야에 관한 그런 걸 중심으로 본 국어사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맥락에 따른 역동적인 우리 생활 언어 차원에서의 그런 국어 생활사, 그죠? 옛날 우리 하층민들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했는가 이런 것들. 그렇지만 뭐 높임법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의문의 변화, 그죠? 이 뭐 형태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국어사 차원이죠. 그러니까 국어 생활사에서는 그런 국어사를 포함하되 그것을 언어 생활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쓴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것이 바로 이제 국어 생활사 차원에서 조선시대의 이런 문자사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더 확대가 된다면 이렇게 저기 국어 생활사 말고 국어 운동사까지 포함되는 이런 것까지 가장 최대한 확대가 되고 이 역동적인 어떤 국어 그다음에 언어를 통한 어떤 운동 이런 것까지 포함된 대단히 폭넓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요. 신명선 교수님 바로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언어관, 국어 교육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명선 교수님이 이런 걸 또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 이제 지금까지 그런 언어학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국어 문법 파악 또는 문법 교육학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론과 국어 지식론 범위 설정과 확대 과정. 자, 여기 약간 복잡하긴 한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하나가 순수 문법론 분야고요.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제한됐던 거죠. 거기에 이제 국어사 차원에서의 형태론과 통사론, 15세기의 형태론, 통사론 이런 거죠. A2가 확장론, 의문론이 포함된 거고, A3이 의미론이 포함된 거고, A4가 생활문법론, 포괄적인 문법론이라고 하는데요. 생활문법론이 포함된 거고, 거기다가 사회언어학, 생활언어론, 화용론이죠. 텍스트 언어학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시사회 언어 이런 거시화용론, 근대적 텍스트 언어론, 거시관점, 그러니까 체계 지향적인 사회 언어학들 이런 거 앞에 설명했죠.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A5 통합 국어 지식론으로 가면 기존의 체계적 언어 지식을 다루는 문법에다가 국어 일반 지식, 문화와 가치까지, 훈민정음의 가치, 훈민정음을 사용해온 우리 역사의 그 문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역동적 언어 현상을 다루는 미시 사회 언어론, 미시 화용론, 탈근대 텍스트 언어론, 맥락적 의미론 이런 것들. 거기다 국어사와 국어 생활사까지 이런 게 A5. 이게 그리고 A 하나부터 5까지 그 점점 영역이 확대되어 가면서 언어에 관한 그 다음에 국어 교육에 관한 관점이 좀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넓어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살아있는 언어 생활, 역동적인 언어 생활
중심의 문법. 그 언어, 역동 생활 언어를 포괄하는 그런 문법론, 문법 교육, 이런 거. 그런 기본적 흐름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법과 국어 지식 교육론으로 좁혀보면은, 결국, 이제 순수 문법론 A1과 3까지가 이제 순수 문법론을 확대시켰을 경우에 A 하나부터 3까지가 이제 순수 문법론이죠. 그러면서 이런 걸 순수 문법론 중심으로 가되, 독자적인, 문법 교육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강조해주는, 이게 독자론입니다. 이게 이제 B 하나고요. B 둘에 가면 생활 문법론이 추가되는 거죠. A4가. 그래서 생활 문법론 중심으로 가면서 바로 문법 교육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이게 신독자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끊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섭 독자론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 문법론 중심으로 가면서 순수 문법론까지 아우르는, 포괄하는, 그러면서 타 영역,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타 영역 통섭식 문법교육론.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문법교육만 독립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문법교육과 지금의 2015 교육과정처럼 이 다른 영역, 그러니까 화법교육, 독서교육 이런 걸 연관시켜서 할 거냐. 그러니까 화법교육과 문법교육을 결합하면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이 대화가 효율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교육을 화법교육을 결합해서 해라. 그런데 조심할 것은 통수업이라는 건 문법교육을 중심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문법교육을 하면서 문학교육, 화법교육, 그런 문학, 화법 이런 걸 끌어오면 이게 통수업 독자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 영역 중심. 타 영역이 뭐죠?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기교육, 쓰기교육, 화법교육 이런 거를 가면서, 그러니까 화법교육 하면서 문법교육을 끌어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화법교육보다는 얘가 읽기교육이 좋겠네요. 그죠? 읽기교육, 독서교육 이거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독해를 잘 하려면 문법 지식이 있어야 돼. 이런 게 바로 B4 타영역 중심 문법 통합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5은 통합 국어 지식 A5 왼쪽 보세요. A5 이런 영역을 가져가면서 문법 교육이 중심이 된다. 다른 영역을 끌어들여. 그러면 통수없이 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A5으로 가되 그거를 다른 영역에서 해라. 자꾸 문법 강조하니까 애들 싫어해. 지루해야 한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관점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없애버려요. 차라리 그냥 읽기 교육, 쓰기 교육, 말하기 교육, 듣기 교육 이런 거 하면서 그냥 A5 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이게 B6이에요. 타 영역 중심 국어지식 통합교육론. 문법교육 교수법 관점에서 본다면 C 하나에서 3으로 나눌 수 있는데, C 하나는 교사 중심 강의 교수법.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고, C 둘로 가면 학생 중심 탐구학습법. 학생 중심으로 하는 거. 이게 C2입니다. C3으로 가면 강의 중심법과 탐구학습법의 통합교수법. 이렇게 C3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걸 지향해야 됩니까? 자,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자, C 하나로 가야 된다. 교사 중심 강의 교수법. 아니다. C2 학생 중심 탐구학습법으로 가야 된다. C3 두 개를 통합한 교수법으로 가야 된다. 빨리 손 드세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 드신 분들은 제 강의를 조금 살짝 덜 이해하신 겁니다. 그죠?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맥락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애들 모르는데 뭘 활동을 해. 그럴 때 그냥 전통적인,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듯이 그냥 분필 날려가면서 말이야.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백목으로 날려가면서 그냥 뭐 2시간 동안 쫙 정리하고 그런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게 필요한데 괜히 어줍지 않게 학생 중에 간다고 해서 막 시키고, 그건 오히려 방임주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거는 그죠? 자, 우리가 오늘 국외음악에 대해서 말이야, 탐구학습 해보자. 그래서 국외음악 개념 설명 필요 없어. 미리 설명하면 이게 활동을 제한하잖아요. 그죠? 국외음악에 관한 언어 자료를 줘. 자, 이런 국외음악에 관한 이런 자료들,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를 주는 겁니다. 주고서 여기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 뭐냐. 이럴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 우리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모든 별로 탐구해서 발표해보자. 이런 거. 그럴 때, 그런 학습 정말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필요할 때 그런 걸 해야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그 두 가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되게 어려운 거야, 내용이. 이를테면 어떤, 역행동화 이런 건 좀 어려워. 그래서 이때는 기본 개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냥 2차 시 수업이라면 1차 시에서 쫙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탐구하게 하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맥락에 따라서 C 하나가 좋을 때도 있고, C 둘이 좋을 때도 있고, C 3이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정답이죠. 자, 자, 이 표는 제가 심의를 위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런 표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죠. 그죠? 이 맥락을 보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물론, 이게 오늘 첫 강의고, 개괄, 쫙 한번 훑는 강의라서, 구체적인 걸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그 주요 흐름, 관점, 어떻게 문법론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문법론이 어떤 언어학적 관점에서 형성된 말이고, 또 그에 따른 문법 교육은 어떻게 뭘 지향해야 되고, 그런 전반의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법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2007 교육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교육학자로서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잘된 교육과정은 2007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역사는 국어 교육학의 역사, 교육과정의 역사는 뭐냐? 2007 교육과정을 빨리 폐기한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 가장 나쁜, 정말 학자로서 용납이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비록 2007 교육과정이 2009 교육과정, 2011, 12 막 바뀌어 왔는데, 그럼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 국어 교육학 또는 국어 교육과정의 공부는 2007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앞에 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가장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저는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보세요. 2007 교육과정에서 이게 6개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나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 범주로 갑니다. 실제, 지식, 기능, 맥락, 문법으로 볼까요? 그래서 국어 사용의 실제, 그 다음에 지식과 탐구, 맥락, 이런 게 이제 범주 명칭이라고 해요. 거기에 따른 하위 요소들이 이제 국어 사용 실제에서 이제 음은, 단어, 문장, 담화, 글, 텍스트, 맥락적인 역동적인 언어까지 확대가 됐죠, 그죠? 지식에서는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이런 지식들을 가르쳐서 문법 능력을 키워주라는 겁니다. 이런 문법 지식을 통한 문법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람직한, 그죠? 맥락에 따른 어떤 그런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게 문법 교육이에요. 자,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탐구. 어떻게 탐구합니까? 이 컨설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 이런 탐구 과정을 거쳐서 이 문법 교육이 되게 하라, 문법 학습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입식을 하지 말고 이런 탐구 과정을 거쳐서 문법을 원리를 이해하고 문법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응용하고, 그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런데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국어 사용 실제, 지식, 탐구, 이런 세 가지 범주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맥락을 고려한 지식, 맥락을 고려한 탐구, 맥락에 따른 국어 사용의 실제 능력을 길러줘라, 그런 것이고요. 이때 맥락은 국어 의식, 국어 생활문화다, 그런 얘기고요. 다만 2007 교육과정 이분들이 또 한 가지 좀 아쉽게 실수한 것은 이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걸 좀 명시적으로 잘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져서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맥락이라고 하면.
그래서 국어 교육 과정에서의 맥락은 크게 보면 상황 맥락과 사회 언어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이른바 문맥이라고 하는 역도적인 담화 상황에 따른 그런 언어 맥락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죠? 자, 나머지 범주는 보지 않겠습니다. 문법 교육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문법만 따로 이게 본 거고요. 이제 그리고 실제 지식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앞에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해서 2009 뭐 교육과정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오히려 그냥 맥락 범주를 빼버려요. 맥락 범주를 빼버렸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뭐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범주로 들어갔을 때와 아닐 때는 진짜 그 국어 교육관의 차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가르칠 때도 이게 범주로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뺀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 어렵다는 거야. 모호하다는 거야. 뭘 모호해? 그 모호하고 뭐 그런 게 실제 언어 생활인데, 그죠? 그럴 때가 있는 게 중의적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맥락을 고려해서 정확한 언어 생활을 하게끔 도와줘야지. 뭐 그 맥락에 따라 맥락이 필수, 뭐 공개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뭐 따지기 힘들고 뭐하고 객관시키기 힘들다고 막 그걸 빼버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무식한 그런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말이 막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문법에서의 맥락도 이렇게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런 앞에서의 그 다른 맥락의 틀대로 가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담은 게 이건 제 박사 논문 2010년도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서 받은 박사 논문의 일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강의 어땠습니까? 맥이 잡혔나요? 더 어려워졌나요? 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수록 뭐 헷갈리는 것도 더 많아지는 거고 더 알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궁금한 게 더 많아졌다면 성공한 거죠. 그만큼 이 학문이라는 건 탐구, 의욕을 불러일으키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언어학과 국어학 문법학, 뭐 문법론, 국어교육학 이런 맥락을 잡으시고 한 학기 동안 그런 맥락을 알면은 세부적인 어떤 지식들이 더 정확히 새롭게 그죠? 역동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가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 학기 정말 힘내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히 이제 우리 사범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멋진 문법교육 그런 설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대학원이니까 학문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그런 여러 논조들을 참고하고 비판해서 멋있는 논문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으라차차 어리어리